만약 무언가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면 그 무언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흔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무도요. 신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원인이 필요 없는 존재죠.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한 가지를 인정하신 겁니다. 원인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왜 그 자리에 꼭 신이어야 하고 우주 자신은 안 되는 걸까요? 이건 신앙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논리의 문제입니다. 철학에서는 이걸 특별 변론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에 적용되는 규칙을 세워놓고 딱 하나,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예외로 빼는 것이죠.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이 오래된 질문이 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질문 자체를 다시 보게 만드는지 끝까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익숙한 장면에서 출발해 보시죠. 67살쯤 마당에 누워 여름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은 세어도 끝이 없죠. 그때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릅니다. 저 모든 건 어디서 왔을까? 옆에 어른은 하늘에 계신 분이 만드셨다고 하고 선생님은 오래전 큰 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촛불을 켜고 무언가를 빌었죠. 여기서 놀라운 걸 눈치채 보세요. 완전히 다른 이 대답들이 결국 똑같은 벽 앞에서 멈춥니다. 저 대답 뒤에 한 번만 더 물으면 됩니다. 그럼 그건 어디서 왔어요? 그 순간 모든 대답이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밑바닥에 있습니다. 인과율,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죠. 공이 굴러갑니다. 누가 찾기 때문입니다. 비가 옵니다. 구름이 뭉쳤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우리는 무슨 일이든 그 앞에 원인으로 되짚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슬을 충분히 오래 따라가 본 적 있으신가요? 원인의 원인, 그 원인의 원인. 뒤로 계속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발밑이 사라지는 느낌이 옵니다. 디딜바닥을 찾아 손을 뻗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바로 그 추락의 순간, 인류는 아주 오래된 대답에 손을 뻗어왔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있어야만 한다. 사슬에 걸리지 않는 무언가가 맨 바깥에 있어야 한다. 시작되지 않은 것, 영원한 것, 그것이 모든 걸 시작했다. 저는 이 생각을 조금도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별을 올려다보던 그 아이와 평생 우주를 계산한 과학자를 똑같이 움직이게 만든 마음,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오니까요. 그러니 이 대답을 가장 강한 형태로 놓읍시다. 창조주는 세상 어떤 것과도 다르다. 시작도 끝도 원인도 없다. 그에게 누가 그를 만들었느냐는 질문은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는 예외다. 자, 여기서 간단한 그림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내내 우리 곁에 있을 그림입니다. 여러분 손에 무거운 상자가 들려있는데 손을 놓아도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떠 있다고 해보세요. 왜 안 떨어지지? 제가 말합니다. 그 밑에 눈에 안 보이는 더 큰 상자가 받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곧바로 묻겠죠. 그럼 그 큰 상자는 뭐가 받치죠? 아무것도요. 그냥 떠 있어요. 뭔가 걸리시죠? 큰 상자가 받침없이 떠 있어도 된다면 왜 처음부터 작은 상자는 그냥 떠 있으면 안 됐던 겁니까? 저는 방금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떠 있음이라는 신비를 한 칸 아래로 밀어넣고 그 아래에 더 크고 무거운 상자를 새로 얹었을 뿐이에요. 이 상자 기억해 두세요. 이제 아무도 소리내어 묻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을 조용히 꺼내봅니다. 창조주가 아무 원인 없이 그냥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원인이 없어도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더는 우주는 원인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방금 스스로 그 문을 열어줬으니까요. 그 문을 창조주에게만 열고 우주에게는 닫는 것. 그게 특별 변론입니다. 추론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결론을 위해 규칙을 몰래 한번 접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변론은 시작일 뿐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창조주라는 대답에는 훨씬 무거운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창조주를 가장 단순한 대답이라 느낍니다. 복잡한 우주를 한 단어로 정리해 주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대부분의 설명에서 창조주는 무한하고
모든 것을 알며 시간 밖에 있다고 이야기됩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 우주의 모든 정보를 그 안에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단순함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하고 가장 질서정연하고 가장 정보가 빽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의 과학이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가르쳐 온 게 있습니다. 복잡함은 아무 데서나 툭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것. 질서는 무질서보다 먼저 오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아는 한 의식조차 더 단순한 물리 과정들이 층층이 쌓여 어느 순간 피어난 결과입니다. 눈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의 정교한 눈도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빛에 겨우 반응하는 세포 한 점에서 시작해 수억 년에 걸쳐 조금씩 만들어졌습니다. 뇌 역시 단순한 신경 다발에서 출발했고요. 자연에서 복잡한 것은 언제나 더 단순한 것에 뒤에 옵니다. 먼저 오지 않아요. 그러니 창조주가 원래부터 완전한 상태로 언제나 계셨다는 말은 사실 이런 걸 믿어달라는 요청입니다. 가장 복잡하고 정보가 많은 존재가 아무 과정도 아무 쌓임도 없이 그냥 처음부터 통째로 있었다. 이건 우주가 그냥 있었다는 말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주장입니다. 이제 아까 그 상자로 돌아옵시다. 설명한다는 게 대체 뭘 하는 일일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걸 이해하기 쉬운 걸로 바꾸고 큰 수수께끼를 더 작고 다루기 쉬운 조각으로 쪼개는 일입니다. 좋은 설명은 언제나 어깨의 짐을 덜어줍니다. 뉴턴이 행성의 움직임을 설명했을 때 그는 수천 장의 관측 기록을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짧은 규칙 하나로 줄여줬습니다. 짐이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창조주라는 설명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우주 하나가 수수께끼였는데 그걸 풀겠다고 우주보다 무한히 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를 데려옵니다. 그 존재의 의식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무한한 정보를 한꺼번에 다루는가? 여러분은 짐을 덜어낸 게 아니라 원래 짐 위에 훨씬 큰 산을 하나 더 얹은 겁니다. 그러고는 그 산을 영원이라는 단어 뒤에 슬쩍 감춰두고 이제 수수께끼가 풀렸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지요. 딱 그 떠있는 큰 상자입니다. 신비를 없앤 게 아니라 한 칸 아래로 밀어놓고 더 무겁게 만든 것 뿐이에요. 이걸 처음 또렷하게 지적한 사람은 오래전 철학자 데이비드 뮤스였고 물리학자 빅터 스탠저는 이 생각을 평생에 걸쳐 다듬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주를 설계할 수 있을 만큼의 무언가는 적어도 우주만큼은 복잡해야 하고 그러니 그 무언가 역시 우주만큼이나 설명이 필요하다. 설명되지 않은 설명자는 설명이 아닙니다. 설명처럼 생긴 겉모습일 뿐이에요. 이 지점을 아주 오래된 논증 하나로 정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은 원인을 가진다.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우주도 원인을 가진다. 칼람 우주론적 논증이라 불리는 이 3단 논법은 얼핏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첫 문장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존재하기 시작한 모든 것은 원인을 가진다. 우리는 이 규칙을 대체 어디서 배웠을까요? 컵이 깨지고 아이가 태어나고 집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부 이미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미 있던 재료가 자리를 바꾼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건 진짜 의미의 시작이 아니라 재배열이에요. 우리는 무언가가 정말로 무에서 튀어나오는 걸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과 공간 그 자체의 시작에까지 이 규칙을 그대로 갖다 붙일 수 있다는 보장은 사실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저도 이 질문 앞에서 오래 잠 못 든 사람 중 하나예요. 그래서 더더욱 다른 모든 것에 들이대는 잣대를 이 하나에만 슬쩍 면제해주고 있지는 않은지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창조주라는 대답이 오랫동안 살아온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설명하지 못한 것들의 빈틈이에요. 옛날의 번개는 신의 분노였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알기 전까지는요, 과학이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 어둠은 물러났고 신도 그만큼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볼 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 빈틈은 과학이 채워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잘못 세워졌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니까요. 자, 이제 이 이야기의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창조주라는 대답이 왜 설명이 되기 어려운지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여기서부터예요. 그건 철학이 아니라 물리학에서 옵니다. 창조주 이야기든 빅뱅 이야기든 우리는 늘 하나의 가정을 몰래 깔고 있습니다. 우주도 우리 일상처럼 원인과 결과의 규칙을 따른다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공과 사과, 별에는 아름답게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이 규칙이 가장자리에서 스르르 녹기 시작합니다. 원자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이 원자는 몇 도입니까? 이상한 질문이죠. 원자 하나에는 온도가 없습니다. 온도는 수많은 원자가 함께 움직일 때 그 평균적인 떨림에서 비로소 생겨나는 성질이에요. 하나에는 없고 여럿이 모여야 나타납니다. 이런 걸 창발이라고 부릅니다. 자, 한 걸음만 더 가보죠. 만약 원인과 결과라는 것도 온도처럼 창발하는 성질이라면 어떨까요? 우주가 이미 있고 시간이 이미 흐른 다음에야 비로소 생겨나는 규칙이라면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사성 원자 하나가 언제 붕괴할지 그걸 정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원자가 하필 이 순간 무너지도록 만든 앞선 사건이 없어요. 그냥 일어납니다. 오직 확률에 따라서요. 그리고 이건 우리 장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한 현실의 진짜 본성이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텅 빈 공간조차 고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는 입자들이 쉼없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인류가 가장 정밀하게 검증한 물리학,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완벽한 정지를 아예 금지합니다. 그러니 원인 없이 무언가가 생겨나는 일은 이 우주의 밑바닥에서는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일인 겁니다. 이제 이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봅시다. 짧은 산책을 하나 하시죠. 지구 위에서 북쪽으로만 계속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계속이요. 어느 순간 북극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어느 쪽으로 발을 내딛어도 전부 남쪽입니다. 북극의 북쪽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 질문은 답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잘못 만들어진 겁니다. 북쪽이라는 방향이 더 이상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북쪽을 가리키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시간에 그대로 옮겨 봅니다. 만약 시간 그 자체가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다면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은 북극의 북쪽과 정확히 같은 종류입니다. 이전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아직 없던 자리를 두고 그 이전을 묻고 있어요.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방향 자체가 없는 곳에서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가설은 이 질문에 답하는 데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질문이 애초에 말이 된다고 먼저 가정해 버립니다. 물리학은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점점 더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도요. 무엇이 우주를 만들었느냐고 묻는 건 어쩌면 물이 얼기도 전에 얼음의 모양을 묻는 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소리내어 묻지 않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창조주는 시간 바깥에 있어야 한다고들 하죠. 그런데 무언가를 만들기로 결정한다는 건 그 자체가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직 안 정했다 해서 이제 정했다로 넘어가는 이행이고 그 이행에는 반드시 앞과 뒤가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없으면 결정도 없습니다. 결정이 없으면 의도도 없고 의도가 없으면 만드는 행위도 없어요. 그러니 시간 바깥의 창조주는 자신이 만들어내야 할 바로 그것 없이는 무언가를 시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창조라는 그림이 조용히 스스로와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우리 우주의 물리 상수들은 놀랍도록 정교하게 맞춰져 있다. 중력이 조금만 더 셌어도 별은 순식간에 타버렸을 것이고 조금만 더 약했어도 별은 아예 뭉치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명에 딱 맞을 리가 없다. 누군가 다이얼을 돌린 게 분명하다. 저는 이 논증의 힘을 인정합니다. 감정적으로 아주 셉니다. 그런데 물리학은 여기에도 다른 대답을 내밉니다. 만약 우리 우주가 수많은 어쩌면 무한한 우주 중 하나일 뿐이라면 가능한 모든 상수조합은 어딘가에서 실현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필 관찰자가 살아남을 수 있게 맞춰진 그 우주 안에서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생명을 허락하지 않는 우주에는 그걸 놀라워할 우리가 아예 없으니까요. 복권 당첨자는 왜 하필 나냐고 경탄하지만 수백만 장이 팔렸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당첨되고 오직 당첨된 사람만이 그 자리에 앉아 이 우연을 신기해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을 돌린 손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면 조금 쓸쓸해질 수 있습니다. 우주를 정말로 들여다봤을 때 만나는 건 인격이 아니라 법칙이고 사랑이 아니라 수학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모든 게 뒤집힙니다. 노을은 빛의 산란으로 설명된다고 해서 덜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붉은 빛이 왜 붉은지 안다고 그 하늘이 숨을 찾게 하는 힘을 잃지는 않아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뇌 속 신호에서 피어났다는 걸 안다고 덜 진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어머니가 흘린 눈물이 수십억 년의 물리와 화학 끝에 마침내 서로를 아끼는 존재가 태어났다는 증거라면 그 눈물은 더 경이로워집니다. 우주는 놀라운 것이 되기 위해 창조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을 뼛속까지 받아들이면 정말 놀라운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몸속 모든 원자는 별의 심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뼈의 칼슘, 피의 철, 세포의 탄소 하나하나가 수십억 년 전 어느 별의 불 속에서 벼려졌어요. 여러분은 말 그대로 죽은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손을 들어 올리면 한때 별의 심장에서 타오르던 물질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 눈으로 별을 올려다볼 때 별의 물질이 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138억 년 동안 우주는 자기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별은 타올랐지만 자신이 타는 걸 몰랐고, 은하는 돌았지만 자신이 도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우주는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눈으로요. 여러분은 우주를 바깥에서 구경하는 손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위로 접혀 돌아와 짧은 한순간 스스로를 자각하게 된 우주 그 자체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신이 모든 걸 만들었다면 신은 누가 만들었나? 어쩌면 그 답은 또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질문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창조주 뒤에 또 창조주를 무한히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잠시 멈춰서 그 끝없는 되물음의 사슬 자체가 무언가를 말해준다는 걸 알아챌 수도 있어요. 존재의 가장자리에서 그 질문은 북극의 북쪽처럼 조용히 방향을 잃습니다. 별 아래 누워있던 그 아이를 기억하시나요? 그 아이는 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사랑했어요. 대답을 들으면 다시 그럼 그건 어디서 왔어요? 하고 물었죠. 그 끝없는 되물음은 무지가 아니라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니 그 큰 질문을 한 단어로 서둘러 봉인하지 마세요. 신이라는 말로도 빅뱅이라는 말로도요. 봉인하는 순간 우리가 잃는 건 신비 그 자체입니다. 오늘 밤 하늘 아래 서서 별 사이에 짙은 어둠을 올려다보고 그 오래된 질문이 다시 떠오르게 그냥 두어보세요.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질문이 답 없이 여러분 안에 울릴 때 그걸 불편함으로 여기지 마세요. 온 우주에서 우리가 아는 한 오직 여러분만이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여러분만이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으니까요.